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용미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공예라든가 또는 산업디자인 또는 건축 저작물도 응용미술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을 비교적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든가 건축 저작물은 제외하고 어떤 물건, 대량 생산되는 물건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을 응용미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서 공예만을 예시하고 있었고요. 응용미술 작품은 예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형설적인 해석은 응용미술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용미술은 다른 법, 즉 지금은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름은 의장법이었습니다. 그 의장법에서 응용미술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987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이 응용미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미술 저작물을 규정하면서 그 미술 저작물 중 하나로 응용미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응용미술은 의장법에서 보호를 하면 충분하지, 이것을 저작권법에서 중복해서 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응용미술이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1996년도에 선고가 되는데요. 이것을 대한방직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방직이라는 그 직물회사와 또 미국의 코빙턴이라는 그 직물회사 사이에 있었던 직물 디자인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물론 이런 그 직물 디자인을 당시 의장법, 지금은 디자인 보호법이죠. 이런 디자인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출원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 직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의장 디자인, 즉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그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디자인 보호법이라든가 의장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남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냐 하는 이제 이 문제인데요. 미국의 코빙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한방직을 상대로 해서 코빙턴 회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 하는 고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 작품을 저작물의 하나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본래 산업상 대량 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창작되는 응용미술에 대해서는 당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의장법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의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새로워야 된다라든가 또는 그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의장이나 그 디자인으로 등록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그 등록 요건이 다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그 심사 절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그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등록이나 심사 절차들이 저작권법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런 응용미술을 보호를 해주게 된다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심사라든가 등록 절차 같은 것이 사실상 의미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당시 의장법에서는 이 의장은 15년만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15년 동안만 독점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디자인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그 15년이 끝난 후에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지금은 70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장기간 보호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의장법에서 그런 단기의 그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훼손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의장법에 의한 보호가로 충분하고, 이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해서 보호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의장법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응용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해준 것이 타당한데, 그 예외적이란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응용미술 작품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저작물로서 중복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응용미술 작품은 결국 예술품이 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지, 예술성이라든가 무슨 작품성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론이라든가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2000년도에 다시 개정이 됩니다. 2000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 2조에서 응용미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아예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 하면은, 응용미술은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디자인이, 이 응용미술이 이제 어떤 물품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용되는 물품과 이 디자인이 구분되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준다. 즉 디자인 보호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별도로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그 별도의 보호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우리 저작권법에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그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 분리 가능성, 이것을 이제 미국 법에서는 separability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분리 가능성 이론을 우리 법에 좀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하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이후에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2004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히딩크 넥타이 사건입니다. 히딩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끌었던 이제 감독이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 히딩크라는 그 축구 감독인데요. 여기 그 이미지가 나오죠. 보시면은 그 뒤에 박항서 감독도 모습이 보이네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로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을 지도를 했었죠. 지금은 베트남에서 아주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되신 그런 박항서 감독인데요. 여기 보면 그 히딩크 이 감독이 넥타이를 하나 메고 있죠. 이 넥타이가 바로 히딩크 넥타이, 유명한
히딩크 넥타이입니다. 이 그 넥타이 도안은 그 우리의 민족 전래의 그 태극 문양과 팔귀의 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적으로 반복한 넥타이 도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넥타이 도안을 해서 이 도안한 사람이 아마 그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히딩크 감독이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경기장에 차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기 있는 분이 이런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넥타이가 굉장히 유행을 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방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했던 분이 그 모방품에 대해서 이건 저작권 침해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그 디자인을 하신 분이 이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을 해 놓았다면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이런 직물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주장을 할 수가 없었고 저작권법에 의한 침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자, 이런 그 히딩크 넥타이의 디자인은 이것은 응용 미술 작품의 일종이고 이와 같이 그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응용 미술 저작물에 해당을 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볼 것을 요청을 해서 환송심인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을 했고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 히딩크 넥타이의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도에 그 펫독이라는 그 강아지 형상을 개성 있게 표현한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 그것이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판례는 몇 개 되질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이 5개용 가로등의 형상에 관해서 어떤 물품과의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그 물결 모양 이렇게 파형으로 생긴 자전거 거치대. 아마 이것도 원래는 그 미술 작품으로 창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전거 거치대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죠. 이것도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가슴 모양을 한 토르소 형상의 이런 마네킹, 이렇게 가슴 부분만 나온 형상, 조형 미술을 우리가 토르소라고 이렇게 부르죠. 미술에서. 이 토르소의 경우에 이것이 그 백화점에서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마네킹인데요. 이 마네킹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혁대 모양의 버클, 이 버클에 대해서는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한 사례가 있고, 또 유명한 메이저라는 사건에서 그 춤추는 발레리나 모습으로 된 이것이 램프의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로 사용하는 그 발레리나의 춤추는 조각상인데 이것은 이 램프라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묵주 반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묵주 반지의 디자인인데요. 뭐 장미 모양 묵주 반지 또는 십자 모양 묵주 반지, 이런 묵주 반지인데 이 디자인은 그것이 적용된 묵주 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또 판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판결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이제 저작권법은 이 디자인에 적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디자인 보호법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해준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